마지막 세션의 발표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가현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분은 틱톡 최고의 인싸로 꼽히는 분입니다. 틱톡 여신, 틱톡 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Z세대를 위한 틱톡 기반의 테크, 트렌드 미디어 뉴즈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가현 대표님은 오늘 Z세대를 사로잡는 콘텐츠 제작법 그리고 메시지 전달법을 여러분께 공개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틱톡의 여신은 아니고요. 네, 틱톡 쌤을 맡고 있는 뉴즈의 김가현입니다. 전 오늘 틱톡으로 만든 뉴스, Z세대를 위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표를 같이 보고 싶은데요. 네, 아까 앞서 패널 토크 때도 말씀 주셨죠. 유튜브를 꺾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 하셨는데 이 표를 보시면 틱톡이 유튜브의 평균 시청 시각을 넘어선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과 영국 앱 시청자의 자료인데요. 이미 2018년에 나온 틱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쇼폼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평균 시청 시각이 유튜브를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틱톡에는 어떤 영상들이 모여 있을까요? 지금 딱 틱톡 하시면 다들 뭔가 15초에 춤추고 노래하고 손댄스하는 영상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뉴즈가 양성하는 크리에이터들, 틱톡에는 어떤 전문가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을지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면 SF 소설가, 알쓸신잡의 장동선 뇌과학자, 그리고 핀테크 전문가, 운동하는 개발자 등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틱톡과 쇼폼, 거기는 정말 어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15초의 짧은 영상만 전하는 곳이야 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틱톡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오늘 발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국내 1호 테크 트렌드 틱토커로 시작을 해서 뉴즈라는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이 뉴즈라는 채널에서 저는 블록체인,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정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술들을 MZ세대에게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과 1년 만에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모았고 정말 이 어려운 테크 정보로 Z세대에게 전달을 했던 것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쇼폼 전문 지식 크리에이터로 양성하는 MCN 메이저스 네트워크를 창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나왔던 사람들도 있으시고요. 장동선 뇌과학자, 정지훈 미래학자, 그리고 이제 언어 크리에이터 코리안훈 등 정말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아나운서 그리고 PD 기자로 시작을 했고 정말 미디어 전문가의 커리어를 밟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전문가였던 제가 틱톡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미디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1990년대 웹의 시대에는 구글, 야후 등 검색 엔진들이 새롭게 탄생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대에는 웹 2.0 시대, 버즈피드, 허핑턴 포스트와 같은 블로그 플랫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스마트폰 보급이 되고 활발해지면서 유튜브가 떠올랐죠. 그러면서 점점 TV로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주로 되고 있는 2020년대에는 이 흐름이 숏폼 컨텐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젠 거의 연령을 넘어서 전 연령대에서 평균 시청 시간의 분수가 짧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 길게 영상을 소비하고 시청하던 사람들이 짧은 영상을 보는 건 적응할 수 있지만 이미 짧게 영상을 보던 사람들은 긴 영상을 보는데 더 이상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란 사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2시간 동안 영화관에 앉아서 영화를 보는 게 익숙한데요. 지금의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정말 그 2시간이 너무 그 시간이 지루해서 영화도 빨리 감기를 하면서 건너뛰기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정말 떠오르는 디지털 주요 소비층인 MZ세대에 맞춘 숏폼 트렌드가 이젠 무시할 수 없는 4세대 트렌드가 됐다라는 흐름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MZ세대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바로 팔로인이라는 문구인데요. 팔로인과 사람 인자의 합성어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그냥 레거시 미디어,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전해주는 뉴스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일방향으로 수용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를 하고 내가 신뢰하는 크리에이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그런 세대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로인에 주목을 해서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미래 세대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는 혼자 만들 수 없으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크리에이터로 양성을 하며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같은 경우는 일단 정말 이 틱톡에서 숏폼으로 테크 정보를 전할 수 있을까 많은 도전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블록체인, 딥페이크, 인공지능, 다양한 정보 등으로 100만 뷰가 넘는 조회수를 넘으며 Z세대와 소통을 활발하게 이어갔고요. 테크의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기는 숫자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과연 이 정보 컨텐츠가 정말 Z세대들에게 니즈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재밌는 영상들이 넘쳐나는 숏폼 플랫폼에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일까? 그런 질문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이 결과는 저희가 정말 엔터테인먼트, 춤, 노래계의 대부인 JYP, 박진영님보다 틱톡 주간 조회수 랭킹에서 높은 랭킹을 차지했고요. 단순히 JYP뿐 아니라 펭수, 뽀로로 등 유명한 정말 셀러브리티 크리에이터분들보다 훨씬 조회수로 높은 랭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댓글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정말 제가 놀랐던 사실이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뉴스를 안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보시면 저는 뉴스를 안 보는데 유주님 영상을 보고 정보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뉴스 보는데 저는 뉴즈 봐요 라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 MZ세대의 문법에 맞는 정보 콘텐츠를 전하는 곳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럼 이들에게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고 이들의 문법에 맞는 컨텐츠로 정보를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여기 보면 뉴스 말고 뉴스니까 봐요. 뉴스 대신 뉴즈. 뉴즈가 진짜 뉴스보다 재미있어요.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겼던 키워드. 지금 틱톡의 Z세대에서 유행하는 키워드는 뉴스 대신 뉴즈입니다. 이젠 뉴스의 시대가 아닌 이제 뉴즈의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뉴즈를 켰던 인사이트로 정말 이제 테크뿐만 아니라 성교육, 상담, 그리고 진로, 수화, 그리고 스피치, 쇼호스트, e스포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각 분야 전문가들을 지식 크리에이터로 양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그 지식이라는 게 정말 국영수와 같은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내가 정말 10대에 할 수 있는 화장 아니면 내가 내 머릿결을 좋게 하는 방법 등 정말 일상생활에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꿀팁 그런 생활 정보들 배움을 다 함께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미션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MCN을 올해 1월에 런칭을 했는데요. 이제 9개월 만에 정보 콘텐츠로 4억 3천만 조회수가 나왔고 누적 팔로워 수는 450만 명,
에듀테인먼트에서는 틱톡 공식 1위 MCN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밀레니얼뿐 아니라 X세대, Y세대의 크리에이터들도 충분히 Z세대의 팔로워들이 많은 표를 통해서 Z세대와 정말 진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단순히 브랜드사뿐 아니라 기관들까지 숏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뉴즈가 함께 파트너사, 협력사로 함께 협업을 했던 곳들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국토교통부, 중기부, 그리고 정말 전 세계 MIT랑 예일대 강의가 있고 구글이 학위로 인정해준 걸로 유명하죠. 전 세계 1위 무크 플랫폼 코세라와도 협업을 하는 등 정말 많은 공식적인 기관들이 숏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 틱톡에 지금 정말 기회가 많다는 거 알았어. 틱톡에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것도 알았고, 춤과 노래, 춤추지 않고 노래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왜 과연 여기에 MZ세대가 열광하는 걸까라는 질문이 많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틱톡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다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영상 길이가 짧은 게 아니라 짧게, 가성비 좋게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한 정보들 그리고 컴팩트한 영상들이 다 구성이 돼요. 상황극도 정말 15초, 1분 안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긴 영상 안에서 수많은 어그로와 가짜 정보가 섞여 있는 그런 컨텐츠를 접하다가 이제는 정말 짧고 가성비 좋게 짧은 시간 안에 컨텐츠를 접할 수 있구나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인터랙티브. 이건 정말 Z세대의 주요 특징이랑도 꼽히는 건데요. 틱톡은 정말 Z세대 그리고 팔로워들과 인터랙티브가 활발한 플랫폼입니다. 숏폼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를 만들려고 하면 한번 촬영하고 기획하고 편집하는 데까지 최소 며칠,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말 팔로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영상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숏폼은 짧은 시간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팔로워들과 정말 활발하게 인터랙티브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MZ세대가 열광하는 것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으로 빠르게 인터랙티브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결국은 숏폼이 MZ세대가 열광을 하게 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좀 틱톡이나 숏폼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정보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맛보기 식으로 틱톡 컨텐츠를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2초를 잡아라. 틱톡에서 정말 빠르게 나오는 영상들 중에서 첫 평균 시청 시간이 2초라고 해요. 그래서 틱톡에 보시면은 이 추천 피드에 수많은 영상들이 손가락 하나로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2초를 붙잡으면 일단 쭉 보는 거고, 이 2초를 붙잡지 못하면 바로 손가락으로 스와이프가 되면서 다음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2초를 잡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께는 썸네일 그리고 제목을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기자 그리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있던 분들께는 헤드라인을 적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썸네일이나 헤드라인을 만들 때도 가장 임팩트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을 하나로 함축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앞문장에 적잖아요. 그래서 틱톡도 마찬가지로 그 컨텐츠의 주요 주제나 그리고 주요 키워드를 맨 앞에 배치를 해서 후킹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뉴즈가 처음에 다뤘던 영상인데요. 이 똑같은 주제예요. 이 기사는 시리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였습니다. 텍스트 기사로 보시면 시리 대화, 무단 청취, 그리고 쭉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정보가 틱톡에서 숏폼 컨텐츠로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리 뒤에 사람 있다? 오늘은 제가 좀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애플에서 공개 사과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애플이 시리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와 내 시리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사람이 듣고 평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맡았던 직원은 나의 건강 상태 그리고 내 비밀 이야기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애플만의 문제이냐? 아니에요.
같은 해 여름 구글도 한 외주 담당 직원이 방송사에 1000개 이상의 음성 파일을 폭로를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인공지능의 기능을 높여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건 좋지만 이대로 내 프라이버시 괜찮을까요? 나중에는 프라이버시에 관련한 정책, 기술 전문가들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마구마구 써주세요. 안녕!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에서는 제일 먼저 시리 뒤에 사람 있다? 이제 후킹을 하면서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의 타겟은 10년 뒤 리더가 될 Z세대가 컨텐츠의 주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안 이슈가 있었다면 나중에는 이런 기술 전문 보호 전문가들이 그런 직종이 더 유망해지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단순히 그냥 정보를 전하고 띡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어떻게 더 진로를 준비할 수 있을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정보를 전해줍니다. 정말 이게 레거시 미디어와 숏폼으로 같은 주제로 정보를 전한 것에 정말 딱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다음 영상은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제가 틱톡 주간 조회수에서 JYP 박진영님을 넘어섰던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주제는 그래 지금 프라이버시가 SNS에서 엄청나게 많은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눈동자에 너무 고화질 사진을 찍었을 때 눈동자에 비친 개인 정보로 스토킹을 당한 사례가 있다. 이제 뭐 지문으로 고화질 사진에서 지문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 그걸 다룬 기사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뭐 기술 유출, 뭐 정보 유출 이렇게 텍스트를 쭉 보이시죠? 그럼 이걸 또 숏폼에서 정보 콘텐츠로 다룬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내 지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SNS 사진 업로드 꿀팁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해요. 고화질로 사진을 올리면 안 된다고 해요. 한 스토커가 눈동자를 캡처를 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집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고화질 사진 올리기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뭐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 항공권 이렇게 인증샷 남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QR코드에 내 모든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QR코드 절대로 나오지 않게 올려야 하고요. 위치 너무 일일이 올리지 말기. 위치를 올리다 보면 내가 자주 가는 장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또 그게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내가 휴가를 간다 이런 걸 또 올리면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러면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노출되겠죠.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해요. 우리 모두 내 일상을 올리는 건 좋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올리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의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안녕. 네, 이제 여기서도 제일 처음에 이제 V 하고 사진 찍으면 안 되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이렇게 이제 딱 2초에 후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V하고 사진 찍는데? 왜 사진 찍으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쭉 이제 홀린 듯이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까지 그 안에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SNS에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들을 다뤘었는데요. 이 두 개의 영상당 처음에 보여드렸던 영상도 한 70만 조회수가 나왔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14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댓글들도 5,000개, 3,000개씩 달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두가 MZ세대도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른으로서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정말 기술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적응할 수 있게 그런 정보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큰 정말 그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틱톡에 성공할 수 있는 노하 중에 하나는 활발한 소통인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Z세대는 굉장히 인터랙티브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틱톡이 정말 전 잘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을 남기잖아요. 그럼 저 댓글을 컨텐츠로 해서 동영상으로 회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회신 무슨 말이지 하실 텐데 제가 바로 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들어보셨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로켓 동영상 댓글을 파편이 게시를 할 수가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있어요. 대기권에서 모두 녹아서 없어졌대요. 혹시나 남았을 일부 파편도 바다 한가운데
한가운데에 떨어져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파편은 중국이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해 쏘아올린 로켓에서 잔해가 지구로 떨어지면서 논란이 됐어요. 미국 백악관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죠. 우주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동 이익입니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댓글들, 정말 컨텐츠에 담긴 댓글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컨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평소에 많이 공감하시는 걱정거리가 있는데 뭐냐면, 가끔씩 아무리 크리에이팅, 정말 창작을 일로 하시는 크리에이터라고 해도 가끔씩 뭔가 컨텐츠 소재가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어떤 컨텐츠 만들지 하는데, 오히려 내 팔로워들의 댓글을 통해서 내 컨텐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은 넷플릭스법이 뭐예요? 아니면은 어제 잠깐 카톡 오류가 있었는데 이건 뭐 때문일까요?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일일까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 여기서 또 이제 함께 소통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또 컨텐츠를 개발하고 컨텐츠를 발견하는 그런 정말 쌍방향적인 크리에이터와 팔로워가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장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이제 버추얼 크리에이터들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뭐 NFT 이야기도 나왔고, 근데 아마 지금 다들 뭐 AI 모델, AI 크리에이터 로지가 뭐 신한라이프 생명 광고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정말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쇼폼이란 플랫폼이 버추얼 크리에이터들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반입니다. 왜냐? 버추얼 크리에이터들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컴팩트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런 기술력으로 소화하는 부담이 줄겠죠. 그래서 그 사례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오늘 축하 무대를 했던 앞보키도 있고요. 이제 왼쪽에 보면은 틱톡에서 3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릴 미켈라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앞보키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VR 크리에이터고, 왼쪽에 릴 미켈라 같은 경우는 이제 AI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젠 정말 AI나 VR 등 뭐 3D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정말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쇼폼이라는 특징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모션을 연출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쇼폼이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뉴즈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 전문가 크리에이터들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인공지능 아이돌 사랑이를 저희 크리에이터로 소속 크리에이터로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은 또 VR 스트리머를 소속 크리에이터로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양병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메타버스 시대 그리고 NFT 시대, 이런 가상현실 시대 속에서 분명히 또 새로운 이 역할을, 이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양성하는 MCN이 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뉴즈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단순히 이제 쇼폼은 틱톡만의 영역이 아니죠.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가 쇼츠까지 출시를 하면서 정말 글로벌 SNS 공용 기업들이 모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정말 이 쇼츠와 릴스를 출시했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쇼츠 크리에이터 펀드까지 조성을 했어요. 정말 펀드를 조성해서 쇼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정말 이 쇼폼이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이 블루오션의 세계로 뛰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질문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김가연 대표님 텐션이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늘 나오신 강연자 분들 중에서 진짜 가장 역대급으로 집중도가 높았던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지금 김가연 대표님 뉴즈에서 하고 있는 이 컨텐츠들이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 같은데 왜 유튜브가 아니라 틱톡을 선택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보다는 틱톡이 아무래도 유입되는 시청층이 좀 한정적이잖아요. 세대도 좀 젊고, 그래서 앞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유튜브보다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대표님은 어떤 장점을 보셨기에 틱톡에 주력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이제 방금 질문 제가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틱톡을 시작했던 게 이제 IT 기자로 재직하던 시절에 저희 이제 동료 기자였던 김지훈 이사님과 함께 틱톡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이랑 정보를 전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스마트폰이 우리 세상 바꿔놓은 것처럼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꿀 텐데 아무리 저희가 재밌게 글로 전해도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블록체인이랑 인공지능이랑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많은 사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알게 됐고 거기에 Z세대들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정보를 전했을 때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다.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틱톡을 하게 됐고 처음엔 원래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본업이 기자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자란 말만 하지 그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뭔가 카메라를 사야 될 것 같고 정식적이게 찍어야 될 것 같고 또 편집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내 본업을 하면서 하기엔 너무 부담이 됐는데 틱톡은 본업을 하면서도 충분히 가볍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수많은 방송인들과 전문가 분들도 그 바쁜 와중에 숏폼은 빠르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틱톡에 1020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미래 세대들이 모여 있는 그 플랫폼에 너무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말 10년 뒤에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가 될 세대인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양질의 컨텐츠 그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디스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예전 언론인으로서의 좀 미션 이런 것도 가지고 틱톡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틱톡이 제한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숏폼 전문 MCN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이런 틱톡 크리에이터들과 틱톡을 하던 MCN들에게는 훨씬 큰 시장이 열렸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답변에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답변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계속해서 쇼폼 컨텐츠에 주력할 거다라는 그 열망을 제가 약간 엿봤거든요. 아,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틱톡에 머무를 것인지 아, 아니면 조금 더 롱폼 컨텐츠로도 도약해서 다른 플랫폼에도 진출을 할 것인지 좀 궁금해요. 네, 이건 정말 제 아까 전에 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장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틱톡을 시작으로 이제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정말 지금 숏폼 플랫폼들에 다 원소스 멀티 유주로 진출을 할 생각이고, 저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틱톡에서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컨텐츠들이 짧은 시간에 다 못 담는 게 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특히나 저 전문가 지식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틱톡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짧고 담백하지만 티저형으로 영상을 접하고 이 롱폼 오리지널 컨텐츠로는 이제 유튜브나 또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서 이 모든 플랫폼들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 생태계를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많은 콘텐츠 기획자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김가연 대표님도 이런 고민을 깨부수는 거에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하고 있는 50대 기획자들, 제작자들이 2030, 1020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김가연 대표님은 어떻게 한 세대 어린 MZ세대를 이해하고 접근했는지 어떤 소통 방식을 추구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정말 마침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40대, 50대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좀 그만한 시간들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기자 수업이나 처음에 정말 수습 기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 잘 쓴 기사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쓴 기사다라는 걸 저희가 처음에 배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기자 때 막 미사여구나 수식어 이런 거 어려운 말 안 쓰고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자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걸 생각하시면 굳이 어린 세대라고 해서 뭐 얘들아 안녕 이게 아니라 아까 뉴즈 컨텐츠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게 하지만 누구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억지로 표면적인 그런 소통이 아니라 그 안의 메시지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Z세대들과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약간 이 쇼폼 컨텐츠에 대해서 막연한 낯섦 때문에 좀 그쵸.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오늘 김가연 대표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봐야겠는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실험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주의 도전과 앞으로의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김가연 대표님. 아나운서님도 저 이제 메이저스와 함께 여기서 이렇게 아, 캐스팅, 네, 응원합니다. 캐스팅 당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오늘 컨퍼런스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강연까지 어느덧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강연은 윤종수 변호사님이 맡아주셨는데요. 윤종수 변호사님은 지금 법무법인 광장에 소속해 계시지만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으로 더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정보공유 라이센스 CCL을 보급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설립을 주도하셨고요. 그 후신인 사단법인 코드를 이끌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 공연 기회를 잃은 뮤지션들을 후원하는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줄여서 우무지라고 하죠. 우무지 프로젝트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계십니다. 오늘 윤 변호사님은 뉴 미디어 플랫폼의 확장, 저작권과 창작의 자유라는 주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실 계획인데요. CCL이 창작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던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에서의 저작권 이슈 그리고 정보 공유 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서 윤 변호사님께 맡겨보겠습니다. 예, 지금 소개받은 윤중수입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얘기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얘기를 해야 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제 메타버스 NFT는 오늘 얘기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특히 이제 NFT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의문을 또 품은 잘 모르겠다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즘 아이돌 그룹이 웬만큼 인기 있는 그룹의 경우 CD가 뭐 50만, 60만 장, 거의 100만 장까지 판매된다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의문이 들죠. 뭐 CD를 산다고 저작권을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음악은 다 디지털로 듣는데 CD를 사는 이유가 뭘까? 특히 CD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CD 플레이어도 없습니다. 이들이 CD를 사는 이유는 그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팬미팅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자격 또는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의 사진 또는 그냥 그 아이돌 그룹을 밀어주기 위해서 팬 입장에서 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CD를 사는 거죠. 이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고 NFT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NFT를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FT는 네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암호자산으로서의 NFT, 어떤 증명서로서의 NFT, 재화로서의 NFT, 그리고 마지막 진품으로서의 NFT가 있습니다. 뭐 암호자산은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건데요. 암호자산을 어떻게 기술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 보면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복제 또는 위조되지 않는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 데이터를 못 갖고 있는 거죠. 마치 현실의 물건처럼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처럼 이제 작동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암호자산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수량으로 의미가 있죠. 비트코인 몇 개, 이더리움 몇 개. 즉 대체가 가능한데 그에 반해서 NFT는 그 하나하나가 어떤 특정한 아이디를 갖고 있어서 다른 걸로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으로 치면 일반적인 암호자산은 종류물이면 NFT는 특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위조되지 않고 복제되지 않고 또 그거를 갖고 있으면 딴 사람을 못 갖고 있으니 이걸 어디다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증명서입니다. 즉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상으로 존재하는 그 증명서가 어떻게 말하면 이 암호자산의 NFT가 딱 들어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리시는 게 이 증명서 안에는 그 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부동산 등기부와 같은 증명서이죠. 뭐 단지 URL이나 아니면 그 자산이 만약에 디지털이라 그러면 해시값 정도만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증명서를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권리를 갖느냐, 내가 이거를 갖고 뭘 실현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 증명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증명서를 갖고 있다 해서 누가 이거를 보장해 주는지의 문제죠. 부동산 등기부 같은 경우도 등기부에 올라가 있으면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는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런 증명서로서 봤을 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림을, 그러니까 실물로 있는 그림 또는 부동산을 NFT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디지털 저작물을 NFT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잘 아시는 게임 아이템을 NFT로 만드는 거 있고, 어떠한 특정 이벤트를 NFT로 만드는 것도 있고, 어떤 특정한 자격을 NFT로 만드는 거 있죠. 자, 이 관계를 보면 그림과 부동산을 NFT로 만드는 거는 이 결합이, NFT와 자산의 결합이 되게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NFT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자산에 대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실효성이 떨어지죠. 그러나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미지보다는 게임 아이템이 갖고 있는 기능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NFT를 갖고 있으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보다는 그 NFT 자체가 갖는 위력이 커지는 거죠. 특정 주의, 멤버십 이런 것도 NFT로 만들면 그 멤버십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NFT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상 자산하고 이 NFT가 밀접하게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합의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NFT는 실효성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게임 아이템이나 어떤 멤버십에 NFT를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효용이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암호자산 그리고 어떤 증명서로서 NFT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건 어디서 위력을 발휘하느냐?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메타버스를 설명해 주시리라고 믿고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어떻게 말하면 가상 세계에서의 그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가상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경제가 이루어지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고, 재산을 거래할 때 주고받는 화폐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재산을 이용해서 금융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이 메타버스에서 재산으로서 역할하는 게 바로 NFT입니다. NFT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메타버스는 형체가 없는, 실물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NFT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상세계에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효용이 있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사고 팔 때 지불하는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까 말한 암호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죠. 그리고 그 NFT를 이용해서 금융을 하고 하는 게 또 여러분이 들어보신 디파이인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연결되면서 가상경제라는 메타버스에서의 그게 가상경제가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로블록스에서 우리 구찌 백이 저희 돈으로 한 500만 원 가까이 팔렸는데, 이게 뭐 저도 백을 많이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의 백보다 더 비싼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백이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에서 팔렸는데, 저 백이 갖고 있는 저 이미지는 사실 데이터이기 때문에 복제가 가능합니다. 누구도 저거 복제해서 메타버스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핵심은 저 백이 진짜냐 아니냐는 그 백에 연결된 NFT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FT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진품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백의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NFT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진 겁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또 메타버스인데요. 부동산을 그 안에서 사고 팔고 뭐 이런 거래들이 이루어지죠. 저 밑에 보면 각 구역의 부동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상세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동산인데 저게 사실 데이터죠. 하지만 데이터가 현실의 부동산처럼 거래될 수 있는 이유는 NFT로 저게 발행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NFT는 이런 디지털 가상 경제에서 현실에서의 이 재산처럼 디지털 가상 경제의 재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NFT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진품으로서의 NFT인데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이 진품으로서의 NFT입니다. 뭐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죠. 현실에 있는 그림을 태우고 그거를 그냥 디지털한 그걸 갖다가 NFT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또 어마어마한 값에 팔리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어느 디지털로 된 그림, 사진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거를 NFT로 만든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콘텐츠 산업이라고 치면 과거로 면치 올라가면 예전에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든 거는 전부 원본 하나에, 그러니까 진품이라는 거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을 만들면 그림이 캔버스에 그려지고 액자로 걸려서 갖고 있던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점점 그 다음부터 내려오면서 복제 기술이 발달해지면서 그 원본에서 사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똑같은 사본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서 콘텐츠 비즈니스는 어떻게 바뀌었냐? 그 원본을 갖고 만든 사람이 그 수많은 사본을 만들어서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하거나 보여줘서 그때 수입을 얻는 모델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사본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통제의 권한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작권법이죠. 이게 이제 원본과 거기에 기초한 복제품으로 이루어진 콘텐츠 비즈니스인데, 이게 사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원본이라는 개념도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디지털에서는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고 사실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은 그야말로 수많은 사본을 제공을 해서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걸 뒷받침해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했죠. 근데 우리가 예술 작품의 아우라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발터 베냐민이라고 독일의 철학자인데, 이 독일의 철학자가 자그마치 1935년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뭐 100년 전 가까이인데, 그때 쓴 책이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진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길 그러니까 사물의 진품성이라는 거, 진품이라는 건 뭐냐? 물질적 지속성과 함께 그 사물의 역사적인 여러 가지 증언 가치까지 포함해서 그 사물에서 원천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모든 것. 이 취지가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건 복제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진품이 갖고 있는 아우라가 없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려면 이 그림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게 어디에 걸려 있고 그거를 누가 소유하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 이런 모든 물질적 지속성과 함께 그게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진품을 봤을 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그건 단지 컨텐츠에서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오로지 진품만이 갖는 모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총괄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아우라가 느껴진다 할 때 그 아우라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복제 가능성 시대는 이러한 예술 작품의 진품성이 갖는 아우라가 위축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NFT는 디지털 시대, 원본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사본만이 존재하는 시대에 이런 디지털 창작물의 진품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창작물인데도 진품이 갖는 아우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누구도 복제하고 영원히 블록체인에 남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물질적 지속성을 만들어내고, 그게 누가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걸 누가 소유했느냐, 이게 모든 것이 기록됨으로써 그게 다른 똑같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텐츠와 구별되는 진품으로서의 아우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NFT의 핵심은 콘텐츠가 아닙니다. NFT의 핵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그 NFT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NFT를 만드는 나가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이세돌 씨가 알파고와 그래서 이긴 네 번째 대국, 그거를 한 1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보 이렇게 놓고 이세돌 씨 사진 넣고 해가지고 NFT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한 2억에 팔렸습니다. 그게 그러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NFT의 진품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당사자 이세돌 씨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거를 제3자가 기보 가져다 만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무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무지 뭐 이런 코드인데, 이게 오징어 로고를 뭐 본땄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로고가 오징어 게임보다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로고인데요, 이게 취지는 뭐냐면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무지라 부르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팬데믹으로 사라져가는 공연장을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 실시간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떤 회사가 기획한 게 아니라 헤릭 비퍼틴이라는 락밴드의 멤버인 이성수 씨가 팬데믹으로 그동안 무대에 섰던 그 라이브 공연장들이 다 영업난으로 해서 사라져간다는 안타까움을 호소했고, 거기에 제가 반응을 해서 같이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온라인 공연 플랫폼인 프리젠티드 라이브의 백명현 씨가 자신의 송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그럼 한번 온라인으로 공연을 해보자 해서 공연장을 유료 대관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공연을 해보자라고 시작된 게 이 프로젝트인데요. 처음 시작된 게 1월 29일입니다. 그때 시작했고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고 섭외를 시작한 게 2월 3일이고요. 그리고 첫 페스티벌 시작한 게 3월 8일입니다. 약 한 달 남짓 된 기간 동안 저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요. 결과는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67팀의 뮤지션들이 올라간 라이브 공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자원봉사자도 한 68명이 참여를 했고요. 법인 후원 12개사, 개인 후원 36인, 파트너사 21사, 그리고 총 방문자 14만 1천 명, 티켓은 2,833장, 금액으로 따지면 5,860만 700원, 그리고 최고 동접자 수 약 2,000명, 누적 시청 시간 314일. 저 티켓은 사실 저희가 5천만 원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유튜브만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라이브 공연을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주겠지만 그거를 티켓을 사서 공연을 참여한 인원이 그 매출이 5,800만 원까지 나간다는 거는 거의 말하면 이제 저희도 그 목표를 잡으면서 실현되리라고는 기대는 안 했지만 실현됐습니다. 거의 기적적인 가까운 성공을 했죠. 이 행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행사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말한 자원봉사자들 계시죠? 우선 그 자원봉사 소개하기 전에 공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보는데 처음에 놀라지 마세요.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함께하고 싶어 우리 둘이서 그대의 slow motion 안에서 네가 날 찾지 않을까봐 다시 또 생각하지 않을까봐 다시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보시면 요새 슈퍼밴드에서 뜬 우리 크랙샷도 나오고 그래서 정말 인기 있는 실력이 있는 밴드들 67팀이 기꺼이 참여를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팬들의 참여입니다. 팬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했냐? 아까 말한 이제 발룬티어들이 있었잖아요. 저 포스터, 우리의 무대를 지켜주세요의 포스터는 다 손으로 그린 겁니다. 그 밴드의 사진을, 모습을 다 손으로 그려서 어느 한 팬이 그래서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기증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여러 가지 포토 뉴스를 만들면서 역시 팬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굿즈도 판매를 했는데 저 굿즈도 사실 팬들이 다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데요. 이제 당시에 클럽하우스가 막 시작돼서 되게 인기를 끌던 때였거든요. 근데 클럽하우스 아시겠지만 음성으로 하는 SNS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 이제 팬들이 하고 함께, 왜냐하면 저희가 3명이서 시작을 했지만 어떤 뭐 기본적인 회사나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입장이었는데 단톡방하고 또는 이런 클럽하우스에서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이거 우리 많은 사람들 좀 알리고 표를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팬들이 플래시몹을 하자.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하나하나 만든 거예요. 방문 판매의 약자입니다. 방탄소년단, 방탄이 아니고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방탄중년단. 저는 방탄소년단으로 갈까 하다가 좀 양심에 찔려서 방탄중년단으로 달고 들어갔는데 저거를 프로필 사진을 바꾼 다음에 클럽하우스의 각 방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리스너들이 보라색으로 쫙 바뀌는 거예요. 마치 플래시몹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니까 거기 계신 분들 뭡니까? 그러면 손을 들고 올라가서 한 분이 이제 올라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번에 이런 행사를 하는데 많이 참여를 해달라. 팬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밤새 자지도 않고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가서 노래도 시키면 노래도 하면서 행사를 알리고 했던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럽하우스에서 이루어진 최초 아니면 유일한 플래시몹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행사 진행할 때도 저렇게 사진을 찍거나 진행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또 발런티어들이 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저렇게 무릎 꿇고 사진을 찍는 등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럼 팬들은, 발런티어로 참여하시는 팬들은 그냥 공연을 보기만 했느냐? 자, 각자 저렇게 집에서 컴퓨터 또는 스크린으로 놓고 온 다음에 또 이제 뭐 와인이나 이런 맥주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저 맨 오른쪽에 캔을 부시고 있는 거는 뮤지션이 무대를 부셔버리자 이러니까 자신도 부신다 그러면서 캔을 부신 건데요. 저런 식으로 참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팬들이 이분은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SNS에 올린 걸 봤는데 저렇게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현장감 있게. 중요한 건 채팅창에서의 얘기였어요. 팬들이 저 채팅창에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이 마치 공연장에서 주고받는 것처럼, 심지어 기차놀이 우리 저 락 공연 가면은 뭐 뺑뺑 돌고 몸도 부딪히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가 저런 채팅으로 구현을 하고 뭐 락앤롤을 부르고 락이즈 블랙하고 뭐 또 우리 잔나비도 나왔는데 잔나비 나왔을 때는 또 그 감동해서 여러 가지의 서로 간에 댓글을 달면서 팬들끼리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중요한 건 팬들만 참여한 게 아니라 아티스트들도 됐습니다.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신나는 노래 나오면 댓글로 스테이지 다이빙을 해주세요. 락앤롤. 와, 방금 댓글 중에 저희 아빠 덕분에 크라잉넛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박수를 치고 계시는군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노을자님, 용실님, 용을자님, 야, 반가워요. 재밌게 보고 계시길 바라고요. 줄리아 장님, 어려워요 개님. 난리가 났어요 지금 노을자님. 네,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 곡 준비했고요. 빨리 지금 아쉬워요 이런 소리 빨리 해주세요. 그리고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모든 결과, 뭐 수입과 지출 내용은 전부 기록을 해서 블록체인에다 올렸습니다. 영원히 위조 변조되지 않는 블록체인에서. 그래서 어느 분이나 지금 가시면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고 한 것도 투명하게 전부 공개가 돼 있고요. 최근에는 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그리고 아까 우무제 했을 때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라이브 앨범을 제작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를 공연하는 11팀의 앨범을 제작했는데요. 물론 음원으로도 지금 다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 CD로도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걸 한 취지는 이 훌륭한 뮤지션들의 음악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저 프로젝트를 했는데, 아직 이거를 들어보시지 못한 분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음악이 멋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사들은 저 우무지닷컴에 가시면 저희가 백서로도 지금까지 행사했던 걸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기억이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행사는 분명히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왜 성공을 거뒀을까요? 그냥 저 사람들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음악을 듣고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이유는 라이브 공연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뮤지션뿐만 아니라 그리고 팬들, 그리고 그 라이브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장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뛰어든 거고요. 거기에 참여했던 팬들과 뮤지션 간에는 분명히 연대감이 있었어요. 이거는 같이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그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죠. 아까 말했듯이 발룬티어로 참여하고 또는 저 클럽하우스에서 방판으로 뛰어다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참여를 해서 5천만 원이라는 그 티켓 성공을 돌파를 했을 때, 그때 저희 단톡방하고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하고. 그러고는 이제 결국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 후에 이제 후속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게 NFT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얻은 거는 원본에서 진품으로 오라는 말을 이제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시대의 진품의 아우라라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하거나 들은 거예요. 자, 라이브 공연, 온라인으로 편하게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굳이 힘든데 찾아가지고 라이브로 공연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저 진품의 아우라하고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 뮤지션들의 음악을 에너지로 직접 현장에서 서로 간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느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이돌의 CD,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아이돌의 CD, 아이돌의 CD는 그 콘텐츠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마치 NFT처럼 그 콘텐츠에 담겨 있는 자격이나 권리나 또는 콘텐츠를 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그룹을 밀어준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사인 CD 굿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CD 굿즈는 특별한 걸로 그걸 소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가 만든 굿즈, 크리에이터가 사인한 CD는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로케이션 장소, 굳이 또 로케이션 장소 만들어서 거기 보러 가죠. 그냥 화면에서 보는 그 사본이 아닌 그 영화를 찍었던 진품의 아우라를 느끼기 위해서 로케이션 장소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팬덤이죠. 결국 NFT는 팬덤의 가치를 사물함처럼 손에 쥐게 만들고 그거를 경제적으로 유통시키게 만들었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번에 기획하고 있는 이제 빠심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이 한 500만 원을 내가 좋아하는 이 팀을 위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러면 50명이 매칭을 해서 10만 원씩 50명이 해서 500만 원을 만들면 1000만 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들의 공연을 헌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멤버들은 이 5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NFT를 발행하는 거죠. 저 NFT는 뭐가 담겼을까요? 자기네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그 감사에 대한 가치와 저 귀한 공연 한 번 딱 이루어지고 그것도 특별한 공연이죠. 공연이 담긴 그 역사를 저 NFT에 담아서 저 기부자에게 주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NFT가 어떻게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국 NFT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콘텐츠를 NFT를 만들어가서 콘텐츠 비즈니스가 잘 안 되던 걸 콘텐츠를 팔 수 있는 이 개념이 아닙니다. NFT는 전혀 다른 맥락이죠. NFT는 팬덤 아니면 팬덤과 유사한 어떤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 의미를 새롭게 가치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콘텐츠는 자유롭게 즐겨도 그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기게 기여한 사람에게 그 가치를 NFT로 만들어서 현실화시킨 게 NFT인 거죠. 그래서 NFT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아니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드시려고 고민하시는 분 계신데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NFT에 좀 더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윤 변호사님 오늘 마지막 강연이었는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윤 변호사님 뵙기 전에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네. 사실 강연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살짝 풀렸는데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세돌 씨 사례를 이제 들으면서 약간 해소가 된 궁금증인데 만약 제가 예술가예요. 좀 인정받아요. 근데 그림을 그렸죠. 근데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NFT로 만들어서 이걸 올렸다. 그럼 그 저작권이나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NFT하고 저작권은 별개거든요. 우리가 CD를 샀을 때 저작권을 취득 못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저작자가 NFT를 만들 수 있고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아닌 사람이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콘텐츠를 가져와다가 복제를 한 다음에 그거를 올려서 민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의 복제권 침해 이런 식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NFT를 만들었다 해서 NFT의 저작권을 담을 수는 없죠. 물론 권리자가 NFT를 담으면서 요거는 어느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쓸 수 있어요라고 권리자가 그 NFT에다 적어 놓으면 그거는 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지금 나오는 NFT는 저작권하고 별개로 갑니다. 네. 마치 그림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사도 그림이 갖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는 안 사는 거거든요. 네. 그냥 물건만 사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걸로 NFT를 만들면 그 만드는 과정에 저작권이 이제 침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작권이 없는 게 있잖아요. 가령 이세돌의 아까 말한 그런 이벤트잖아요. 네. 뭐 이벤트인데 뭐 그 저작권이라는 게 거기서 딱 떠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NFT를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는데 그건 반칙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뭐 법은 위반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사람이 아무런 그거를 부여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NFT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뭐 저작권 위반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네. 가치가 없겠죠. 아까 그렇겠죠. 말씀하신 그 실물 그 작품의 아우라 같은 게 그렇게.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질문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메타버스 세상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잘 흡수되고 정말로 안착이 좀 되려면 어떤 법적, 제도적 뭔가 도움,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떤 정책적 제안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싶거든요. 뭐 법적으로 말하면은 뭐 사실 지금의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책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메타버스 가상 경제가 만들어질 때 핵심 요소로 집은 게 NFT, 그다음에 암호자산, 네. 그리고 디파이. 근데 사실 암호자산의 디파이 뭐 이런 거는 논쟁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부분도 있고 그게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의 현재보다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을 염두에 두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는 지금의 세상처럼 사람들이 여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어느 한 기업에서만 거기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넓은 가상 세계에서 여러 기업을 이제 돌아다닐 수 있으면서 가령 내가 여기서 뭘 하나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아까 말한 백처럼 이쪽 세상에서 백 들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는 요 비즈니스 안에서만 그게 인정이 됐거든요. 게임 아이템처럼.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지금의 진짜의 가상 경제가 만들어지려면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네. 연결되어 있으려면 누가 컨트롤하지 않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는 제어가 있어야 되고 화폐가 있어야 되고 금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했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영원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독점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진짜 제대로 되려면 어느 작은 기업이 모든 걸 독점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이 어떤 거는 블록체인 기반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독자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서로 간에 오픈된 시스템으로 가야 이 전체적인 세상이 정말 가상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면 사실 암호자산이나 NFT나 이런 쪽에 대한 정책도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전 세계 어떻게 말하면 뭐 국경이나 뭐 어떤 그 보더도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아주 최소화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현실에 있어서 제가 농담적으로 그럽니다. 이게 가상자산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은 게임 아이템, 뭐 리니지 같은 게임 아이템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이 디지털 세계에서 갖는 의미는 더 커지는 거죠. 네, 오늘 컨퍼런스의 아무래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세상, 이 플랫폼의 확장과 크리에이터의 기회라는 오늘 큰 주제의 마무리로 일단 윤 변호사님의 특강을 듣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진화가 이제 자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기술 종속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안 그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태계 확장과 가능성의 모색이 오히려 그래서 더 가능한 거 아니냐, 어떤 기술력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 NFT가 갖는 의미는 그게 블록체인에 기반했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특정에 종속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독점되지 않는 그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지금 NFT에서 보면 좀 우려되는 거는 지금 NFT는 좀 심하게 말하면 유명한 사람들의 놀이터 비슷한 게임입니다. 가령 잭 도시가 만든 트위터는 엄청난 가격에 팔리거든요. 트위터를 NFT로 만드는 게. 한 줄 썼는데 그렇죠. 엄청난 가격. 그건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NFT 두는 가치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콘텐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 담겨 있는 의미와 역사와 그 가치인데 사람들이 오로지 그 가치를 그런 유명인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트윗 같은 데만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 NFT는 그야말로 부자의 유명한 사람의 어떤 또 그 사람들의 재산을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죠. 네. 수많은 콘텐츠 아티스트들이 만든 NFT가 가치를 가지려면
물론 아무나 만든다고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상업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가치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무지에서 만약에 저런 행사를 기획해서 네. 가치를 했을 때 인기 있는 그룹도 아니지만 거기에 참여한 팬들의 어떤 연대감, 그리고 뭔가 팬데믹에서 고생을 하면서 같이 극복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땀이 담겨 있는 부분,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큰 밸류가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그걸 NFT로 만들었을 때 그 NFT의 가치가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NFT는 그게 주는 함의는 엄청나지만 이게 자칫 제대로 의미를 하지 못하고 그냥 콘텐츠를 NFT로 만들어서 팔겠다 이런 생각만 하면 그냥 NFT는 또 여전히 아까 말했듯이 소수에 의한 또는 독점에 의한 그런 산업의 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NFT가 지금까지 했던 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우무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NFT가 결국에는 모두의 것이 되려면 NFT를 소비하는 우리의 인식, 그리고 무언가의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종수 변호사님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하고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어려운 주제를 너무 빨리 얘기하다 보니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경기 뉴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준비한 강연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참 오늘 긴 시간 동안 오전 9시 40분부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끝났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희생과 도전 또 역경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아가고 있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오늘 플랫폼의 확장, 크리에이터의 기회라는 주제로 11분의 강의와 토론을 함께 했습니다. 변화를 내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는데요. 콘텐츠가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 새로운 연결과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체감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내년에 아주 알찬 콘텐츠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